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독감 백신과 관련된 기사가 위에 위치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사망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하루 18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총 28명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정부는 접종은 계속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 일주일간 접종 중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정부 입장과 좀 다르죠. 영등포 보건소 보류 권고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자정을 넘겨서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 완전히 갈렸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국감에 나와서 발언을 했다. 아래로 갑니다. 라임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중범죄자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 지휘권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의 거취 문제 그러니까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요. 압력 있어도 안 나간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후에 임기 지키라고 나에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어제 거론을 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뒤늦게 고개 숙인 CJ 대한통운. 지금 이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잇따른 사망자 발생을 했죠. 어제 회사 측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조정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류 작업에 사람들을 좀 투입을 하겠다. 추가 인력에 관한 얘기도 좀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여기 보면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을 좀 싣고 있어요. 안철수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간다.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절대 안 나간다고 못을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직행 시사다. 그러니까 본인의 갈 길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야권 연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한계 있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장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깊숙한 해설을 해 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조대원 정치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장윤미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영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망설이는 사람들입니다. 독감 백신과 관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아야 되는 건가? 맞지 말아야 되는 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죠. 일반 국민, 개인 입장에서는 참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과거엔 안 그랬잖아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여당 의원의 질의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역시 국감 얘기인데요. 국감장에서 게임 삼매경에 빠지신 의원이 계셨는데 언론 카메라에 딱 잡혔습니다. 보이니 뭐 바로 사과를 해서 수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최장수 국토부 장관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굉장히 오래 국토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동산 문제 이 정도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담긴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독감 백신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8명째 독감 접종 후 숨졌다. 지금 당국에서는 뭐 설명이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접종 그리고 사망 이 사이 관계를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일 백신 사망 첫 확인됐습니다. 동일 백신, 그러니까 제조 번호가 같은 거거든요. 제조 번호가 같다는 뜻은요.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백신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독감 접종 후 사망 하루 만에 18명 늘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접종 한 주 중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했죠. 코로나 신규 확진은 12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투인데믹 대응 심각한 차질 우려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독감 백신 사실 이 투인데믹 코로나와 그 독감에 걸렸을 때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동일 백신 사망 확인과 관련해서요. 여기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입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사망자 가운데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2건, 그리고 2건에 각각 2명씩 4명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 이게 무엇인가? 이게 들여다볼 대목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제조 번호 사망도 나오자 질병청 오늘 일부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제목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기사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왜 사망 신고 사례가 들었을까? 지금까지 28건입니다. 어르신들이 지난 19에서 21일 330만 명이 몰려서 접종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요. 날씨가 쌀쌀했고요. 그래서 날씨가 쌀쌀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오랜 시간. 그리고 동일번호, 제조번호 백신 이미 지금 56만 명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거 또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혹시요. 아래로 갑니다. 백신 자체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상온 노출 그리고 백색 입자와는 무관하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양 방식 등 원인 가능성은 낮다. 지금 배양 방식이 달걀을 이용한 배양 방식이 주로 쓰잖아요. 근데 이 배양 방식에 대한 의문 제기가 좀 있거든요. 질병청 백신 자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는 거죠, 지금. 아래로 갑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해야 할까? 고령층, 기저질환 환자 접종은 필수지만 쌀쌀한 날씨, 장시간 대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정부 당국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일 제조 공정이나 같은 그 로트에서 추가로 사망자나 이상사들이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그 로트에 대해서는 봉인 조치를 하고 접종을 중단하면서 식약처에 재검정 요청을 해서 백신 제품에 대한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 당국은 일단 백신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접종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접종 유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단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접종 지속해야 한다. 의료계 의견도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충돌까지 볼 건 아니지만 나눠지고 있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의사협회 회원의 백신 중단 안내문 발송, 환자, 의사 안전한 접종 환경 마련돼야 한다. 뭔가 들여다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백신 학회 제조사 다 다르고 증상 불일치, 증상도 다 다르다. 독감 유행 우려, 소아, 고령자는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가 있죠. 동일 제조번호 백신,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말해요. 이 백신 접종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만나면 사실은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신 질문 좀 드릴게요. 독감 백신에 대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정 교수님께서는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저 아직 안 맞았는데요. 전 매년 맞아왔고요. 예. 앞으로도 맞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안 맞은 거는 아직 시간을 못 잡으신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의사분들 만나면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좀 망설여지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거는요. 지금 기사로 소개를 드렸는데 같은 날 같은 공장, 그러니까 제조 번호가 같은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가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다면은?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지금 이제 같은 제조 번호에서 백신 사망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예.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봉인은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같은 제조 번호라는 것은 같은 통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같은 환경이라서 그 안에 어떤 독성 물질 예. 혹은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물질이 더 많이 제조 공정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독감 접종 그리고 사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그 같은 제조 그 공장에 들어갔던 백신이 남아 있다면 예. 전량 수거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남아 있는 내독소라든지 혹시 다른 과학에 들어가 있는 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 독감 백신 접종을 일주일 정도 미루자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이 권고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동의란 말씀은 예. 일주일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뭐 또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10월 말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해당되는 대상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예. 독감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길다 싶고 다만 예. 지금 암만 사람들이 과민해서 보고를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28명은 너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보면은 심지어는 맞고 1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즉 철저히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예. 이걸 밝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망을 하고 나면.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는 지금 부검이 진행되고 있거나 부검이 완료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 철저히 밝혀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접종을 맞으신 분들 그리고 접종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게요. 사망자들이 맞았던 백신을 피해서 다른 제조사를 찾아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백신이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망자들이 맞았던 백신은 일정 기간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골라서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 제조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망을 일으켰다고 보이는 그러니까 사망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접종을 받으실 분들이 일일이 그걸 찾아서 확인하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 고르는 거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며칠 예. 정도 좀 기다렸다가 정부의 발표를 보고 맞으시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의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노인 사망자가 한 50여 명 정도, 500여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파악해 보면 그 500명을 계산했을 때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뭐 계산이 된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분들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가 됐을 텐데 지금은 좀 민감해서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설명은요. 글쎄요,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 국민 30만 명, 좀 덜 되는 국민이 매년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500여 명 사망자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고, 특히 백신 맞으러 걸어서 갑니다. 대개는 휠체어에 실려가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건강해서 맞는 거고, 가면은 예진이란 걸 합니다. 어디 불편한지 쭉 물어보고, 좀 안 된다 싶으면 의사가 맞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맞으러 가서 스스로 맞고 돌아오는데 1시간, 3시간에 사망했다는 것은 그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매년 매일 사망하는 국민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거와 연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좀 낮게 파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자, 정 교수님, 기사 하나가 준비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정단 안에 독소가 쇼크를 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이 독감 백신을 만들 때 달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정란입니다. 근데 유정란 내 독소가 쇼크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독감 바이러스 배양 때 유정란의 톡신, 세균이 과다하면 자가 면역의 영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뭔가 그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방금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 얘기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진지하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런 백신을 시중에 내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은 제조사와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식약처에 있는 것이고요. 예. 만일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고 제조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유정란에 지금 만들 때는 그 유정란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항생제든 뭘 물질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항생제 만일 들어간 게 과다하게 노출됐다면 그 자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톡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몸에 톡신이 들어가면은 폐혈증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톡식 쇼크 증후군이라고 이제 역시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긴 세월 동안 큰 탈 없이 저렇게 이제 잘 유지를 되어 왔었고요. 이제 제조 공정이 이제 GMP라 그래서 잘하는 공정을 유지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런 가능성까지 있다면 그건 정말 시스템이 정말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정과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정란 얘기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당국에서는 이 독감 백신 맞은 다음에 이제 항체에 걸리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맞아야 되는 적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속 접종을 이어가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참 어려운 선택이고요. 이제 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10월 말에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맞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감 경보가 보통 11월 말을 전후로 뜹니다. 경보가 떴을 때는 이미 늦고요. 경보가 뜨기 시작할 때가 독감이 안 걸려야 될 철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2주 내지 4주 정도의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체는 쭉 증가를 해서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아마 독감이 훨씬 약하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철저히들 다 마스크 쓰고 교류를 적게 하기 때문에 독감은 적게 오는 건데요. 11월 말에 그래도 온다고 봤을 때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될 분들은 완료를 하는 것이 예.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취약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공고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걱정입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들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맞으신 분 계세요? 네 분 다 안 맞으셨어요? 아직도? 건강을 자신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걱정 때문에 안 맞으시는 건지 아무튼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특히나 집에서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르신들은 과연 아직 안 맞으셨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나 명확한 답은 아직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일단 맞는 게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방송에서 생중계도 일부 되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관심을 모았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가 이렇게 좀 준비가 되는데 먼저 이에 앞서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주요 발언들이 있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좀 묶어서 전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오늘 신문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온종일 작심 발언, 윤석열의 국감 정치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정치를 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정치다.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부하 아니다.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죠. 지휘권 박탈 불만에 맹공 퍼부는 여권도 공격을 했다. 그러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이 국감 중간에 본인이 SNS상에 입장을 냈어요. 총장은 장관을 지휘받는다. 이렇게 또 입장을 해서 갈등이 증폭되다. 그리고 법무부 감사를 좀 더 하라. 이런 내용까지 어제 공개가 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반응을 보인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좀 결이 다릅니다.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 앞선 기사하고 다르죠? 앞선은 국감 정치라고 있다. 근데 여기는 야성을 회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감에서 정치인 추미애를 작심 비판했다. 다르죠? 앞선 기사는 윤석열 총장이 국감 정치를 했다는데 여기는 정치인 추미애를 작심 비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고요. 이 얘기가 또 여기 있네요. 검찰총장의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다. 소임 다한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여기 추미애 장관,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또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관옥 교수님하고 조대원 정치평론가께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김관옥 교수님. 네. 두 가지 기사 봤습니다.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두 가지 기사의 분석 중에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의 기조가 맞다. 국감 정치. 그렇죠.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가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한다면 예. 지금 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 위법 부당하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그리고 두 번째가 수사 지휘권 잘못됐다.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결정권에 대한 어떤 도전. 지금까지는 총장이 해오던 것을 사실상 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이런 것들이 어제 아주 여과 없이 일정 부분 작심하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다 한 거죠. 예. 여기에 상당한 이제 야당 의원들이 호응을 해주고 국민들도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봐도 정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고 뭐 몇몇이 비공개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파급 효과가 크지 않지만 이거는 예. 어제 뭐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 완전히 공개되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 자리가. 국민들이 몰입해가지고 보는 장면에서 본인의 어떤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기사를 연속해서 봤는데 작심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 작심 발언의 뜻이 정치다와 야성 회복이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조동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저분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저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고 예.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어제 모습 보셨겠지만 때로는 좀 요즘 들어가지고 원체 청문회 때 예. 장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뻣뻣하게 하고 뭐 추미애 장관을 위시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하는 게 관행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하게 안 보였지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분은 정치를 할 뜻이 없고 마음을 비우고 이제 만약에 정치 생각이 있었다면 저렇게 뻣뻣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안 이렇게 합니다. 뭐 반박을 강하게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예. 거라는 거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했던 말 들어보면요. 지금은 예. 안고 다니에요. 조영군 검사장 밑에서 수사 못하겠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예. 외압이 심했다. 옛날에 저 국정원 예. 저 댓글 수사할 그러니까 때 전 정부 당시에 그런 발언이 있었죠. 예, 야당 도와줄 일 있나 하고 질책받았다. 이분이 지금 하는 스타일은 과거의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보다 도리어 저는 총장이 되고 좀 절제했는데 그래도 대통령하고 임명권자하고 이분이 지난번 뭐 보면 나오지만 저 대통령이 본인 소신껏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는 메시지 줬고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임명권자를 생각해서 좀 발언을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 자기 발언을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국민 앞에서 뭔가 대권 후보에 나오기 위해서 강인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이거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예. 그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집단과 언론들이 그렇게 예. 몰아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화면으로 봤던 내용 중에요. 추미애 장관 중상모략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제죠. SNS상으로 뭔가 추미애 장관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죠. 근데 그 대목이에요. 이렇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 사과 먼저 했어야 사과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어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그럼 점잖지 않고 진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상모략은 가장 수위가 낮은 단어를 내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대목들이 어제 눈과 귀를 좀 잡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이 기사에는 여야 의원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박범계 의원을 말합니다. 정의가 의심됩니다. 이렇게 비판하자 윤석열 총장 과거엔 저한테 안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받아친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박범계 윤 총장 선택적 정의를 가진 것 같다. 정의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선택적 의심 아니냐.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하니까 본인이 선택적 의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180도 달라진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검찰 조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또 맞섰다고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사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을 형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호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 자, 어제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 중에 이제 박범계 의원, 그리고 기사 중에 등장하는데요. 과거입니다. 2013년 11월인데요. 과거엔 응원, 지금 비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그때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는 전 검찰총장이 아니었죠. 형은 의로운 검사, 어떤 경우에도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응원을 했어요. 굉장히 지지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여당 의원들은요. 아무 문제 없는 인물이다. 소신과 강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문제 많습니다. 막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하고 주영규 교수께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 자, 순서를 주영규 교수님, 장유희 변호사 이 두 분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주영규 교수님. 네, 저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자기 판단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류다. 네, 박범계 의원이 선택적 정의라고 말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청문회나 이제 2013년도의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반대되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것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했다라는 측면인데, 지금은 여당에 지금 불리한 어떤 그런 수사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 의원이 선택적 정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요? 영상으로 봤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편하게 살 걸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소회가 밝혀진 배경이 이 정치인들의 약간 내노란불, 말 바꾸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자신은 소신대로 계속 이끌어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되게 소회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윤 총장은 과연 그러면 어제 발언이 적절했느냐,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그 박근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했을 때는 현장 책임자였거든요. 지금은 검찰총장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저는 수사지휘권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게 된 배경에는 이른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 향응적대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그리고 위증 의혹,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검찰총장 한 주의 수장으로서, 실제로 윤 총장님께서도 자신이 부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듯이 그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성찰과 반성에 대한 부분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7분이라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서 어찌 보면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는 예전에 2013년도에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발언과 태도는 검찰총장의 모습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에 앞서서는 여야 의원들이 그땐 맞고 지금은 다르고 이런 모습을 또 보였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유희 변호사가 말씀하기 전에 기사 하나 좀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또 동시에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발탁한 남부지검장 여기 있습니다.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 사퇴를 한다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한탄 이런 내용이 섞여 있으면서 본인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박탈을 비판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수사 상당히 진척됐다. 장관 지휘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했어요. 추미애 법무장관 요 사퇴한다는 입장이 나온 뒤에 사의 유감이다. 조만간 후속 인사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 서울 남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발탁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도 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눈길을 잡았습니다. 뭐 이런 상황까지 좀 포함하겠습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어제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 질의와 이에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뭐 과거와 달랐다가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야 의원들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달라져서 거기에 반응을 보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마치 여야 의원들이 취사적으로 선택적으로 뭔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것처럼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그대로 있고 중립을 지키고 있고 공정한데 여야 의원들이 그걸 취사적으로 선택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정치가 검찰 조직을 덮쳤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히려 검찰 스스로가 정치의 그림자를 끌어온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좀 네. 뭐 이렇게 일으킨 측면이 있다. 검찰 스스로가. 예,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발언 중에서도 이제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는데 예. 조국 전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박상기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눈 부분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되면 검찰 조직에 재량이 더 생기고 뭐 룸이 더 생긴다, 이제 공간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퇴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수사를 하지 않았겠다는 뜻인지 수사를 그 조 전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가지고 그 예. 방향성을 잡았다는 뜻인지 그것을 사실상 자인했다는 점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정치적인 쟁점과 무관하게 수사를 해왔다는 것인지 그렇게 보는 국민들 없고 어제의 그런 발언도 사실 그런 국민들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불법이다라고까지 사실상 되받아쳤는데 예. 본인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부인과 처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스스로 회피했다고 하지만 그 회피는 셀프 회피에 불과합니다.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고 권한을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외부 법무부에서의 어떤 그 권한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찰 조직이 마치 본인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제 상황에 대한 이렇게 보면 두 분께서 평가를 해서 약간 좀 엇갈리고 있죠. 지금 저 김구락 교수님께서 발언기에 신청하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여야 의원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표를 만료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너도 나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충성 정쟁을 벌이는 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아니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폭력으로 고발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네, 김구락 교수님. 이게 뭐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지금 이제 사의를 표하면서 예. 사실상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 예, 그런 뭐 이렇게 표현을 표현하는데 핵심은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느냐?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발동을 하니까 그거는 좀 불필요하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라임 사건에 있어서 사실 여권 강기정 수석 뭐 여권 전현직 의원들 뭐 이렇게 소환되는 얘기들은 계속 나왔고 이런 과정이 사실상 반부패 부장 차장 이렇게 총장 이렇게 직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 나간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야당 정치인은 반부패 부장 차장 이걸 건너뛰고 바로 총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이 부분이 조절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시대에 검사들이 향응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향응을 받는다면 수사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그 검찰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통화를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남부지검장의 책임이 일단 있고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들이 벌어지고 있는 전체를 통화를 해야 되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장면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검찰 조직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의 수사지휘권은 일부분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의 주장이 조금 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사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검사관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본인은 보고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했죠.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지 그런지 감찰해 보겠다. 이런 입장까지 어제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황이 좀 거칠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여러 가지 분위기, 태도 이런 걸 좀 다룬 기사예요. 추미애 장관의 부하 아니라는 윤회, 여당, 그럼 친구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나왔어요. 부하 아니라니까. 옷 벗고 정치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양한 표정이 있죠. 여기 보면 내용도 있습니다. 독립된 관계, 한동훈, 비호, 난식물 총장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제 국감 생중계로 좀 일부 됐었는데 모든 방송국 그 시청률 더하면 거의 10% 육박했다. 많이 봤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3분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7분,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이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답변 태도에 대해서 누구는 지적이 받아야 되고 누구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건지 나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요. 솔직히 한간의 속설이 사법고시에 저게 되면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 처는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좀 작은 전시였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그런 전시들을 해왔고요. 옛날에 앤디 워홀이니 샤갈 이런 것도 해왔고. 근데 마치 무슨 남편이 제 검사 생활을 보면은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은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갑자기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얘기 질의와 답변이 있는 와중에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제요. 어제 모습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그리고 향후에 과연 어떤 활동 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후에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왔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사퇴 성근 윤석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 다한다. 국민과 약속이다. 사퇴론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일축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응이랄까요? 좀 내놨습니다. 윤, 사퇴론 나올 때 대통령이 소임 다하라고 메시지 전달했다. 청와대 이와 관련해서 질문 받았는데 입장 없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여부 모른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반응을 좀 자제했다고 볼 수가 있죠. 내부에서는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가? 윤석열 총장은 약간의 불만, 불쾌감도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청와대는 입장이 없답니다. 뭐 부인하다, 맞다가 아니라 입장 없다로 갔습니다, 어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열 총장 이와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시죠.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내용입니다.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퇴임 후의 활동에 관한 질문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지금. 먼저 김광학 교수님. 네. 사퇴 안 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선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사퇴 안 한다 그랬고 오후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를 채워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나 4.15 총선 이후에 여당이 180석에 준하는 거대 야당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켜라라는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가 사실이냐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근데 본인의 이제 일단 얘기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본인이 조작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없는 걸 할 그래서 리는 없죠.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저는 거취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나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 만약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임기를 채우고 이것 자체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일부이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감찰해가지고 사실 사퇴를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무리로 다가오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 윤석열 총장의 문 대통령의 어떤 신임, 재신임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1승을 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반발을 해도 품고 가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 어제 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발언을 가장 깜짝 놀라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당으로서는 좀 불편했을까요?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 발언에? 불편하다 그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여태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국 청문회 때 지금 인사권에 도전한 행태를 보인 거잖아요. 그때 압수수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라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여권 인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 자체도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거죠. 다음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인데요.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총장 어제의 모습이에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혹시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참에 부하 그만하고 여기 와서 대장하자니까. 이런 만평이 있습니다. 조대현 평론가. 윤석열 총장 일단 임기 채운다고 얘기했죠. 그럼 임기 채운 후에 내년 여름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정치 행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까 국민을 위한 봉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이제 화가 나니까 속으로 야 그래 내가 지금 대권 후보 지지율 야권에서 1등인데 뭔가 정치를 한번 해가지고 저 사람들 한번 혼내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결국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윤 총장이 내년에 나와가지고 뭐 다음부터 국회의원부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란 거는 그 국가를 경영한다는 거는 저기 검찰총장을 하고 어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였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장관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면서 단계를 밟아왔지만 그게 현장 정치에서는 전혀 이 경험이 없는 분이 당대표를 하니 정말 정치 초짜, 역대 그 보수 정당의 최악의 리더십 보인 그 대표를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윤 총장이 현재 자꾸 정치를 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하고 했다면 만평을 보면서 참 그 보수 야당의 현재의 그 무능함과 그리고 저 보수 야당을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의 저 철학 없음과 창의력 없음 뭐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저걸 보면서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이 심판하고 비판하길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은 또 한 번 더 절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정부를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참 부끄러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평에는 언론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을 보는 시각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대현 평론가는 마지막 부분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이 만평의 의미야. 방점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51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들 많이 있는데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엔 산업통상자원이 국감이 있었는데 몇 가지 좀 눈과 귀를 잡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습입니다. 여기 국감장의 한 의원으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딱 봐도 게임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손가락을 많이 놀려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걸 좀 하고 있네요. 국감장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또 국감장에서 게임 삼매경에 빠진 여당 의원이다. 강훈식 의원입니다. 강훈식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어제 사실 원전 이런 거 다루는 자리잖아요. 근데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진이 알려진 다음에 본인이 바로 SNS상에 사과했습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사죄를 해서 수습에 들어갔죠. 근데 눈길을 좀 끌긴 했습니다. 이 얘기 좀 짧게 해볼까요? 주홍 교수님. 네. 뭐지요? 이 상황? 정말 두말할 여지 없이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감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너무 지루하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강훈식 의원이 참 촉망받는 여당의 의원이고 재선 의원으로서 지금 그런 모습인데 2017년 때도 저런 모습이 보였고요. 저게 기자의 사진에 찍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으면 거의 중독 수준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참 의심하지 않을 왠지 수가.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다. 네, 없고요. 저건 여당에서 적절한 질의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를 제소한다든지 해서 지금 그냥 상투적 표현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요한 국감장에서 저 게임 삼매경에 저렇게 빠져 있다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게 될지 여당에선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이 반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서둘러서 반성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근데 뭐 당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어제 산자위 국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원전, 월성 1호기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는데 뭐 약간 어정쩡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경제성 부분만 따져보고 나머지 뭐 폐쇄 조치 뭐 타당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사실은 관련 문건 삭제 내용이 있었거든요. 444건 삭제해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직적 은폐 아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나. 그 배경 이거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거 국기문란 아닙니까. 이렇게 야당은 따졌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막 고성도 오가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요. 자, 이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산업부 한수원은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온갖 개입, 조작, 위법, 반칙에 나섰습니다. 의사진행만은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 맞춰.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의사질 말고 내가 하고 있다니까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누가 사퇴했어 누가?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개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산적이라든지 정부 조직적인 그 내용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먼저 조대현 평론가. 조직적 은폐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뭐 한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보신주의입니다. 생활보장, 신분보장, 그다음에 정년보장, 퇴임 이후에도 노년보장, 노후보장까지 해놓는 게 공무원인데 뭐하라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겠어요.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저걸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능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하고 더 대화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그 정책 기조, 그리고 탈원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 이게 대선 때 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 정부한테 정권을 준 거고 예. 책임껏 해보라고 하는데, 큰 틀에서 동의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늘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근거와 그다음에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고 이 정부에서는 무조건 급한 내 임기 내에서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밀어붙이고 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무리수를 두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하에 정권 하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 자체로 국민들이 평가를 하니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셔도 국민들이 그렇게 이 정부한테 왜 공약을 안 지켰냐 이렇게 몰아붙이진 않습니다. 그 점을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싶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조직적 은폐 아니다. 이건 송영표 장관이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객관적으로 좀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하위직의 공무원이 이걸 자발적으로 개인적 일탈 차원에서 문건을 그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없애는 작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징계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관련해가지고 또 검찰 수사 고발장을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자료, 이 자료 은폐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 감사원이 자료를 넘겨놓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질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문건 삭제와 그 탈원전 정책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분리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밝혀질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질타를 한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뭐 기사로도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 전셋값 그리고 월세값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요즘에 좀 심각하죠. 많은 분들 고민하시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도, 덕양, 수지,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주변 지역까지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만 뛰는 게 아니다. 수도권 전체가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년 만에 상승폭이 최대다. 임대차법 여파로 매물이 바닥나고 가을 이사철 겹쳐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 대구, 울산 등 다른 지역까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거죠. 전셋값이 올라가면 사실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집값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악순환 아니냐 지금. 이런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 말고 매일경제 기사 하나 보여주세요. 월세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 기사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전했는데, 그럼 먼저 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전세 물건,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월세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월세 가격까지 뛰고 있다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뾰족수 앞선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네, 동아일보 홍남기 부총리 나온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뾰족수 없는 홍남기 부총리 전세 추가 대책 고민 중이다. 그런데 과거 10년 대책 검토해봐도 없다. 그리고 저의 전세 문제는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자, 그럼요.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아파트 가격하고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안정되던 매매 가격도 또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어떤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도 모색해보고 있고요.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으니 뭐라도 빨리 대책을 내놔라가 아니라 제발 좀 가만히 계셔주세요라는 그 반응이. 사실 뭐 집값, 전세값, 뭐 월세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도 관할하지만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세 파동 지켜보자. 한국일보 기사는 또 미적대는 김현미 장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 비판적 시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 지도부도 절레절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움직일 때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뭔가 해야 된다,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놔요.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약간 다릅니다, 결이요. 부동산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민심보다 더 느리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내 부동산 대책 기율을 띄웠다는 거죠. 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7월 집값 폭등 때 경질 요구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신임을 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요. 자, 두 분께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김관학 교수님하고 조대현 평론가. 먼저 김관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장수 장관이라서가 국토부 아니라 장관으로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집값이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거기다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의 어떤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월세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도 줄어드는데 여기다 월세까지 내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미 온 것이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본인이 수습이 안 된다를 떠나서 이미 이제 많은 부분에 실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으로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만 이 정부에게도 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런 또 새로운 어떤 부동산 대책을 누군가가 새롭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된다고 보세요? 그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개각의 시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관들이 사실은 뭐 지금 개각의 어떤 필요성이 지금 노출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하반기 마지막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이 개각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 화면에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 이 상황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은 그제입니다. 시장 상황 더 지켜봐야 정책 효과 기다려보자.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모색해 보고 있다. 뭐 좀 다르죠, 결이. 조대원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여당 지도부에서도 마저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무능과 그 정무 감각 부재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이 상황을 보고 지금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고 있다. 아까 봤던 한국일보 기사에서 절레절레 이런 표현이 제목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꼴깍꼴깍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물이나 음식을 조금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기는 이것도 표현하지만 다른 제2의 뜻에 보면 분한 마음이나 할 말, 터져 나오는 울음 따위를 감신히 참는 모양. 참 제가 이걸 봤을 때 지금 국민의 심정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김현미 장관 한 명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기록을 경신한 동안
역대 최대의 집값 상승과 역대 최장의 국민의 고통이 그 기록이 그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뭐 그 지금 현재 여당 관계자들이 야당 때 투쟁하고 이렇게 공성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소신으로 보이지만 여당이 되고 나면 이게 외골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국민의 마음을 시대 정신을 읽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지 못했거든요. 화면상으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전세가 씨가 마른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사람들이 못 구해잖아요. 전세 지불료. 그러자 한 번도 경험 못한 월세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라도 지금 찾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살 집이 필요한데 전세는 못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를 좀 몇 걸 소개했는데 좀 답답하네요. 뭔가 뾰족한 해결책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라밖 소식인데요. 교황이 등장합니다. 교황, 동성 커플 지지한다. 그런데 보수 카톨릭계, 이거 월권행입니다. 이런 반발이 있어요. 동성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카톨릭계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황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했어요. 즉위 후 처음으로 동성애 공개 지지다. 문화적 전쟁, 교회 분열 심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그어 있습니다. 동성결합법입니다. 지금 이 지지한 내용이. 동성 결혼의 대안으로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간 결혼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게 골자인데 이걸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주홍 교수님, 한 40여 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동성애 공개 지지하신 게 아니라 동성애는 교리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주님의 이제 신의 사랑이다. 그걸 밝혔다고 보고요. 보호 차원의 부분을 맞습니다. 강조했다. 그런데 보수 카톨릭계에는 아마 대대적인 문화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 문제나 여러 문화적 충돌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각국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이게 어떤 이슈화 되고 있는 단계인데 교황이 이런 입장을 내놔서 좀 이렇게 또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갑자기 추워진 아침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계절이 빠르게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에 더해 독감 백신 사태까지 겹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외출할 때 마스크 잘 쓰시고요. 따뜻한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